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남다른 서비스. 합격하고 돈도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자,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요 국제 외교 쪽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와, 이거는요 진짜 세계사가 한번 뒤집어질 법한 일이 터졌는데 찻잔 속의 태풍으로 끝나버렸습니다. 프리고진 반란, 푸틴 체제 종말 신호탄 되나? 이런 이제 질문 형식의 제목이 달려져 있습니다. 지금 이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최측근으로 불렸던 러시아의 민간 군사기업 바그너 그룹의 설립자이자 대표인 예부게니 프리고진이 6월 24일 쿠데타를 일으켰다라고 하는 건데요. 와, 이거 되게 충격적인 사건이었어요. 어느 날 자고 일어나 봤더니 모스크바 근처까지 반란군이 진입하고 있었고 가다가 멈췄다. 뭐 이런 이제 소식이었습니다. 자, 이 푸틴이라고 하는 사람은 진짜 심각한 독재자죠, 사실. 이 양반이 지금 2000년부터 집권했나요? 네, 그래가지고요 수십 년을 자기 혼자 다 해먹으려고 하는 이런 인물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강성 지도자이고요. 그런 속에서 이제 러시아의 민주주의가 상당히 많이 말살됐습니다. 푸틴하에서. 그리고 인권 침해라든가 이런 부분도 많고 정적 제거설에서부터 여러 가지 뭐 사악한 문제도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최근에 우크라이나 전쟁까지도 포함해서 이 푸틴이 강력한 러시아 이런 거를 이제 주창하면서 사실상 뭐 러시아 경제가 그렇다고 푸틴 체제에서 뭐 굉장히 좋아지거나 이러지도 않았거든요. 러시아 경제 산업 구조는 후진적이에요, 좀 보면. 그래서 지금도 뭐 이제 곡물이라든가 에너지 같은 거를 주 수출원으로 하고 있지. 러시아가 뭐 첨단 국가가 되거나 미래 먹거리 차원에서 되게 앞서간다거나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잖아요. 그죠? 전통적으로 강한 무기 산업 같은 거는 또 지탱이 되고 있지만은 어쨌건 뭐 민생과 관련된 부분은 상당히 좀 취약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뭐 그러다 보니까 이 푸틴에 대해서 바깥에서 봤을 때는 평가가 그닥 그렇게 호의적이지 않은데 근데 내부에서는 뭐 막대한 지지를 또 형성하고 있기도 합니다. 뭐 반작용이 있다고는 해요. 그 전에 러시아가 소련이었을 때가 있었잖아요. 소련이다가 소련이 이제 무너지고 이제 러시아 등 여러 국가들이 이제 찢어져 나왔습니다. 소련에서 찢어져 나올 때 그때 이제 집권했던 사람이 러시아의 대통령이었던 사람이 보리스 옐친이라고 하는 인물인데 그 옐친 때 러시아가 너무 무너졌다라고 본다는 거예요. 러시아 사람들은 상실감이 매우 크답니다. 왜냐하면은 그 전에 소련 시절에는 미국하고 양극을 형성했던 국가잖아요. 그랬던 국가가 이제 고르바초프의 유화책을 지나 이제 이게 완전 해체가 돼 버렸고 해체가 되고 난 다음에 보리스 옐친이 이제 러시아를 거의 후진적으로 이제 방치했던 거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 무능했던 저기 뭐야 보리스 옐친 제가 뭐라 그랬나 푸친이라 잘못 말했나 본 것 같은데 옐친이 그만큼 이제 러시아 국력을 말아먹었다고 보기 때문에 아주 강력한 남성성으로 무장하고 있는 이 푸틴이라는 사람이 등장했을 때 이 사람 정보부 출신이잖아요. 정보부 출신이고요. 뭐 어쩔 때는 막 알통 까고 위에 우통 먹고 막 차가운 물에 막 뛰어 들어가고 막 군사작전 펼칠 때 자기가 앞서서 진두지휘하고 이런 모습들을 막 보여주거든요. 그런 걸 상징으로 해가지고 이 사람 표정도 되게 무섭잖아요. 이렇게 보면 눈 이렇게 뜨고 쳐다볼 때 보면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에 매료되어서 푸틴의 인기가 상당히 높다고 하는데 그런데 이 푸틴이 앞으로도 상당 기간 더 집권하겠다, 영구 집권이겠다 거의 이렇게 생각했었지만은 이게 상당히 균열이 간 겁니다. 프리고진은 사실은 푸틴 사람이에요. 푸틴 사람이고 저도 뭐 이런 세계가 있다는 것을 저도 잘 모르고 있다가 이번에 좀 공부를 하게 된 건데 이게 보니까 거의 용병 같은 애들을 키우는 거였어요. 용병 같은 걸 키워서 국제사회에 국가가 나서서 국가 이름을 걸고 군대를 보내서 할 수 없는 일들 이런 것들을 용병들한테 주고 뒷돈 챙겨주고 이렇게 해왔던 거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꼭 러시아만의 일은 아니래요. 더 무서운 거는 놀라운 것은 이런 식으로 활용하는 게 미국도 똑같은 형식은 아니어도 활용하는 경우들이 있고 그 다음에 유럽에서도 그런 일들이 꽤 있고 그래서 이게 사실은 푸틴만의 얘기는 아니라고 하는 게 더 충격이었는데 어쨌거나 그런 식으로 자기 밑에다 두고 공식 라인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이제 손에
나쁘게 피 묻히는 일들 같은 게 필요할 때 이 프리고진이 이끄는 이 바그너 그룹 같은 것들을 활용해 왔는데, 얘네가 이제 러시아 군대하고 갈등이 좀 있는 거고요. 정규군하고. 그런 속에서 프리고진이 불만을 품고 쿠데타를 일으킨 거예요.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모스크바까지 근처까지 막 진격하는데, 놀라운 것은 러시아가 예전부터 외국 군대에도 함락된 적이 없는데 이 프리고진의 이 용병 그룹이 이 모스크바 근처까지 진격을 하는 것을 속수무책으로 바라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뭐 한참 전쟁도 하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러시아 군대도 좀 빈틈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속을 파고들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고, 심지어 이게 뭐 바그너 그룹 얘네가 이제 모스크바를 향해 진격할 때 그 주변을 둘러싸고 막 박수치고, 그죠? 예, 환호해줬던 시민들의 모습들까지도 아주 충격을 줬습니다. 자, 이제 보니까요, 바그너 그룹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에 참전했는데 보급과 작전 지휘 문제로 러시아 군부와 갈등을 겪었대요. 프리고진은 질이 좋은 사람은 아닌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 범죄자 출신이고 1980년 복역을 마치고 핫도그 장사로 시작해서 외식 사업을 하던 중에 푸틴하고 이렇게 만나게 됐대요. 그래서 이제 푸틴의 눈에 띄어가지고 같이 여러 가지 이제, 그죠? 예, 밀어주고 땡겨주는 사이가 됐다고 하는데, 이제 아예 저런 그 민간 군사 기업을 만들어서 이 국제 분쟁에 직접 개입해서 전쟁 범죄를 저질렀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고요. 그래서 2023년에 미국에 의해서 공개 수배가 됐고, 이후에서는 경제 제재 대상자로 또 지정이 되어 있는 인물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쿠데타 발생 당일 프리고진은 러시아 국방부의 병사들이 자신의 진지를 포격해서 2,000명의 용병이 사망했다고 주장하면서 러시아 국방부 지도부에 복수하겠다고 선포하고 간 거예요. 이때도 이제 보면은 푸틴을 직접 공격하겠다라기보다는 러시아 국방부 지도부를 향해서 복수를 선포했던 경우인데, 프리고진은 바그너 그룹을 이끌고 러시아 수도 모스크바에서 불과 200km 남겨진 곳까지 진격했지만 벨라루스의 알렉산드루 루카센코 대통령이 중재하며 프리고진은 벨라루스로 망명하는 조건으로 군을 철수했다. 우리나라로 치면 대전까지 진격을 한 겁니다. 서울을 목전에 앞두고 철수를 했는데 이제 덜컥 겁이 났겠죠. 이거 이대로 그냥 계속 했다가는 뼈도 못 추리겠다는 생각도 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벨라루스의 루카센코 대통령 아주 친푸틴으로 잘 알려져 있는 인물이에요. 그래서 자국 내에서는 인기가 별로 없다고 하는데 푸틴의 개다, 이렇게 이제 불려질 정도의 인물이라고 전해 들었습니다. 어쨌건 뭐 그래서 이 사람을 내세운 거일 수 있겠죠, 푸틴이. 당신이 좀 중재 역할을 해줘야, 내가 직접 나서기에는 모양새 빠지니까 나서줘라 했을 가능성이 많은데, 그래서 벨라루스로 망명하고 군을 철수했고요. 아직까지는 제거됐다는 소식은 없어요. 그래서 이제 한쪽에서는 푸틴이 이제 화가 잔뜩 났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프리고진을 제거하지 않겠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그런데 제거하지는 않는 것으로, 아직까지는 그런 소식은 없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푸틴이 아주 정치적 리더십에 큰 타격을 입은 것만큼은 부인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번 사태로 2000년 이후 23년 동안 철통처럼 유지되어 온 푸틴 체제가 종말을 맞을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관측까지 나오고 있어요. 2000년 5월 집권한 푸틴은 연임 제한 규정에 걸려서 실세 총리로 막후 실력을 행사한 2008년부터 2012년에 있었다. 이때가 메드베데프 대통령이라는 양반이 있었는데 그 사람도 지금 푸틴의 아주 오른팔 왼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때요 연임 제한 규정이 있었던 거예요, 러시아에도. 그래가지고 그때는요 자기가 총리로 내려앉고 자기의 신복을 대통령으로 얼굴마담으로 내세워서 그때 이제 뒤에서 어떻게 보면 수렴첨정 하듯이 이제 뒤에서 실세 총리로 막후 실력을 행사했었답니다. 그렇게 했었을 때가 잠깐 있었고 다시 헌법을 바꾸고 해가지고 다시 이제 자기가 연임 제한도 피하고 그 다음에 연임 제한 규정도 뜯어 고쳐서 이제 또다시 내년도 3월 대선에 출마해서 36년까지 계속 연임 제한 규정이 없으니까 여기까지 권좌에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아주 지배적이었는데 이번 반란으로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요 또 하나 여기다 옮기진 제가 않았는데 그 러시아의 인구 구조가 상당히 좀 문제가 있다. 2차 세계대전 때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그래서 이제 그들의 자식들이 잘 태어나지 못했고 그죠? 인구의 절벽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것의 여파가 오늘날까지 오고 있는데 지금 젊은 세대들이 또다시 우크라이나에
또 파병되고 이러면서 그러면서 이제 심각한 인구 절벽 문제가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전쟁을 치른다는 게 강대국이라 그래서 섣불리 나설 수 있는 성질의 것은 아니에요. 그리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했을 때 뭐 며칠이면 우크라이나 완전 점령될 것 같이 그랬잖아요. 그러지만은 실제로 보면 장기전에 돌입을 했고, 그리고 또 이제 그 뭐라 그럴까요? 이게 뭐 나쁜 무기들도 이제 손대기 시작하는 거 아니냐라는 의혹들이 생겨나고는 있습니다만은 어쨌거나 전쟁이라는 게 국제사회 여러 가지 것들하고도 맞물리고 자국 내에 여러 또 문제들도 같이 또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쉽지 않은 선택이라는 것을 여실없이 보여줬고요. 이거를 봤기 때문에 중국이 대만 같은 데도 쉽게 건드리지 못할 거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대만 같은 데 뭐 중국 입장에서 보면 저 밑에 있는 작은 섬 하나다.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땅덩어리가 워낙 크니까. 그렇지만은 그거 괜히 잘못 건드렸다가 미국이 뒤에서 저렇게 살살 무기 대주고 이렇게 하면 장기전으로 들어가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사태가 벌어질 수 있지 않는가에 대해서 이제 중국은 그래가지고 이거를 이제 단기적으로 생각하기보다는 장기적인 과업으로 생각한다. 뭐 이런 얘기들도 전문가들 통해 나오던데 모를 일이긴 합니다. 그 뭐 벌어져 봐야 아는 거지. 우리가 속단한다고 될 문제는 아닌데 어쨌거나 이렇게 이제 러시아가 상당히 이제 위기를 맞고 있는 형국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그리고 이제 푸틴의 군대가 취약하다는 것도 보여준 거예요. 그죠? 이렇게 이제 민간 기업이 막 밀고 들어왔을 때도 그것도 제대로 진압을 못했던 거니까 이런 게 이제 굉장히 큰 약점으로 이제 작동하지 않겠나 이렇게 되고요. 자, 그 다음에 고질적인 이민자 차별, 프랑스 분노의 뇌관 폭발 이렇게 했는데 이건 뭐 아주 뭐 많이 얘기할 게 있는 건 아니지만 미국에서도 왜 흑인을 경찰이 진압할 때 굉장히 거칠게 다루다가 사람이 사망하기도 하고 그런 게 계기가 돼서 또 이제 한 번씩 난리가 나곤 하는데 프랑스도 마찬가지예요. 예전에 보면요. 그랬어요. 이민자 정책 같은 거를 할 때 그럴 때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용광로 모델이라 그래서 여러 문화들을 받아들여서 그걸 한꺼번에 녹여내고 멜팅 팟에다가 넣고 녹여내서 미국식의 아메리칸 문화라고 하는 것을 새롭게 창출한다. 이런 개념으로 접근했었던 거거든요. 그렇게 접근했었던 건데 그런데 이것도 사실은 제대로 녹아들지 않아서 그죠? 백인 우월주의 같은 거나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프랑스 같은 경우는 뭐 대표적으로 자기네가 똘레랑스의 나라라고 막 떠들었던 그런 국가 아닙니까? 똘레랑스다 그러면은 영어로 하면 톨러런스. 이게 이제 관용의 나라다. 서로가 다 존중하는 사회가 있고 다원주의가 제대로 안착된 사회다라고 자기들이 자부했어요. 자부했고 그리고 이제 멜팅판 모델까지는 아닌데 가장 바람직하게 자기네들이 이제 바람직한 거라고 주장하면서 뭘 내세웠었냐면요. 여기는 샐러드 볼 그릇이라 모델이라 그래서 샐러드 그릇 모형이라고 하는 것을 내세우기도 했었답니다. 그렇게 했는데 그런데 말이죠. 그런데 이게 지금 보니까 여기도 아직까지도 한계가 아주 많은 거예요. 나엘이란 이름으로 알려진 북아프리카의 10대 프랑스 청소년이 교통단속을 피하려다가 경찰관의 총에 맞아 사망한 사건으로 프랑스 전역에 격렬한 시위에 휩싸이면서 몸살을 앓고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니 10대 청소년이잖아요. 교통단속을 피하려고 하다가 경찰관 총에 맞았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나라는 또 역으로 너무 공권력이 취약한 거 아니냐라는 술 취한 사람이 그죠? 경찰 막 뺨도 때리고 그랬을 때도 경찰이 대응하는데 한계를 느끼고 이러고 있잖아요. 과잉 대응하면 안 된다 이런 게 우리나라 너무 강해서 문제다라고 또 이제 지적이 있는 정도인데 얘네들은 거꾸로 또 경찰이 너무 또 이렇게 강력하게 단속을 하다가 이런 사고들이 벌어지는 일들이 계속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또 이런 일이 벌어지면 또 이제 또 경찰한테 이게 행동 대응 요령 같은 것들을 엄격하게 또 정하고 이러다 보니까는 사실은 또 공권력이 행사될 때 좀 이렇게 희마리가 없다, 메가리가 없다 이런 지적을 받기도 하는 건데 이제 얘네들은 아주 강력합니다. 강력하고요. 폭도들이 공공기관과 상점을 습격하고 차량에 불을 지르는 등 과격한 시위를 벌이는 배경에 아프리카계, 아랍계에 대한 오랜 차별과 고질적인 경찰 폭력이 원인이 있다 이렇게 돼 있는 건데 아프리카계 사람들은 사실은 프랑스의 이제 식민 지배를 받았던 그런 국가들 출신자들이 많을 것 같고요. 우리나라하고도 정서적으로 많이 다르긴 해요.
여기 보면 프랑스 국가대표에 뭐 알제리계 선수가 뛰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거 볼 때마다 좀 깜짝깜짝 놀랍니다. 그러면은 그게 우리나라로 치면 일본의 식민 지배를 받은 이후에 일본 국가대표에 우리나라에 피가 흐르는 사람이 가서 일본 국대를 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게 용인될 수 있나? 참 얘네들 보면 그런 거 보면 되게 열려 있는 것 같기도 하고 협력적 관계로 돌아섰나 싶기도 하다가도 이렇게 보면은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자기네가 식민 지배했던 데 출신자들이 왔을 때 프랑스 사람들이 아무런 차별을 하지 않을 것이냐 이 문제가 남는 거죠. 그런 게 있고 아랍계는 특히 문제죠. 이제 지금은 유럽에서의 인종차별은요 피부색을 가지고 하는 인종차별이라기보다는 종교를 기준으로 하는 인종차별이 되게 심각하대요. 예, 이미 그렇게 또 전환된 지가 꽤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극우 세력이나 이런 데에서도 이제 어떤 인종차별 같은 걸 할 때 여기 아프리카도 북부 지역은 저 이슬람교 쪽이거든요. 아랍계도 마찬가지잖아요. 아랍계야 뭐 당연히 이슬람계가 대부분일 것이고, 아프리카계도 이렇게 이제 종교적으로 이슬람 쪽이기 때문에 이쪽에 대한 어떤 차별 같은 것들이 여전히 아주 심각하고 최근에는 극우 세력들이 준동하면서 오히려 이런 차별들이 더 좀 가중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2005년에도 파리 방리유에서 경찰에 쫓기던 10대 청소년 2명이 변전소 담장을 넘어가다 감전사하는 사건으로 3주 동안 격렬한 폭력 시위가 벌어졌다. 왜 이렇게 토끼머리 했어? 라고 이제 반발했던 건데 어쨌건 이렇게 경찰에 쫓기던 청소년이 죽어서 그때도 이제 문제가 있었고 그리고 이제 프랑스가 그래서 방리유 개발, 이 방리유라고 하는 곳이 일종의 이제 슬럼가 같은 곳인데 여기를 개발하고 아프리카계 아랍계에 대한 차별을 시정하겠다. 이렇게 이제 했었지만은 현실은 그다지 그렇게 달라지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저 슬럼가 이쪽의 빈곤율이 전국 평균보다 3배가량 높고 2017년 조사에 따르면 아랍계 또는 흑인 청년들은 다른 인종에 비해서 경찰의 불신 검문을 받을 가능성이 20배가 더 높은 것으로 이렇게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죠? 예, 그래가지고 요게 이제 여전히 문제가 심각하다. 그러니까 또 저렇게 되면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쟤네들이 계속 범죄를 이렇게 일으키니까 얘네들을 몰아내야 돼. 이민자 받으면 안 돼. 이런 식으로 또 이제 흘러갈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들의 입장은 또 좀 다르겠죠. 어차피 경제적으로 너무 차별받고 있고 기회가 제대로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또 범죄에 빠지게 될 가능성이 또 높아졌다. 이렇게 볼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참 그죠? 뭐가 더 우선 해결돼야 되냐에 대해 가지고서 또 사회가 시끄러울 수밖에 없을 거예요. 아프리카계 아랍계에 대한 경찰의 폭력적 대응도 달라지지 않았다. 경찰들도 사실 무서운 겁니다. 이게 무섭기 때문에 이게 이제 다른 인종에 비해서 뭐 이제 이렇게 이제 불신검문을 받을 가능성도 높지만 또 이제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도 좀 더 뭐 높다는 이런 인식도 있고 뭐 그러다 보면 이제 진압을 할 때에도 또 겁도 나고 하니까 더 강력하게 진압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사고가 터지고 이런 일들이 반복되고 있을 겁니다 지금. 네. 그래서 이게 2016년에도 24세 흑인 남성 아다마 트라오레가 경찰의 불신 검문으로 체포돼 연행되던 연행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몸을 짓눌려 짓눌리는 중 의식을 잃고 사망했다. 이런 일도 있고 2020년 1월에도 40세 배달 노동자 세드릭 슈비아가 파리 에펠탑 근처에서 교통단속을 하던 경찰에게 목이 눌려서 질식사하는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죠? 이게 감정이 깊어지면 더 이런 사고도 많이 커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인데 외국은 이 극우 세력이 준동하면서 이런 문제가 점점점 커지고 있는 것만큼 분명해 보이고요. 우리도 이제 앞으로 많은 다문화적인 요소들이 생겨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우리 인구 절벽 때문에 이대로 가면 2200년이 되기 전에 한국은 인구가 0으로 수렴한다라는 이 통계 자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를 막으려면 우리 이민자 정책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오게 될 거고 지금 오늘도 다음 달 호에는 아마 실리지 않을까 싶은데 서울시에서 가사도우미 필리핀 출신 가사도우미 100명을 이제 허용해줘서 그분들이 와가지고 좀 뭐라 그럴까요? 낮은 임금으로 이제 이렇게 맞벌이 부부 가정에 도움을 줄 거다. 뭐 이런 식의 뉴스 기사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우리도 이런 일들이 남의 일이다라고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 다양성을 어떻게 확보하고 살아갈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자체가 존속이 쉽지 않은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런 것들 잘 생각해 봐야 되고, 아니면 남북관계 개선으로 남북 교류가 뭐 활성화된다든가, 북한은 우리보다는 그래도 인구 구조가 똑같지는 않으니까 그런 부분들도 상상해 봐야 될 것 같고, 정부도 뭐 여러 해 전부터 이제 외국에서 살고 있는 교포 혹은 교포 자녀 이들을 다시 우리나라로 들어오게 하는 이런 또 이제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런 것들도 실효성이 좀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인구 문제 해결에 있어서도 우리가 이런 뉴스들을 그냥 흘리지 말고 잘 좀 새겨 들어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는 대목입니다. 자, 미 대법에서 대입대 소수인종 우대 정책위 위원이라고 해서 62년 만에 폐기 수순에 들어갔다는 아주 이제 큰 뉴스가 떴습니다, 사실은. 어퍼머티브 액션이라 그래서 이제 인종적으로 소수인 사람들, 지역적으로 소수인 사람들, 성별에서도 여성인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는 우대 조치를 취해줬던 거고요. 그것이 특히 대학 입학에서, 왜 우리나라에서 농어촌 전형 있고 장애인 전형 있고 저소득 전형 있고 한 것처럼 미국에서도 이런 정책들을 오랫동안 해왔는데, 이게 이제 더 이상 이런 거 하지 말고 능력 위주로 돌아서자라고 하는 것을 미국의 연방 대법원이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내막을 보니까 미국 사회는 더 이상 차별이 없어서 이렇게 그저 어떤 뭐 인종, 성별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이렇게 이제 우대 조치했던 것이 더 이상 필요가 없어진 것이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보니까 보수 성향 대법관이 다수를 차지하는 대법원이 낙태권 폐지에 이어서 인종적 다양성을 고려하는 이번 정책에 제한을 가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보수 세력은 낙태를 반대하고 진보 세력은 낙태를 찬성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보수 성향 대법관이 다수를 차지하는 대법원에서 낙태권도 폐지했고, 그 다음에 인종적 다양성을 고려하는 이번 정책에도 제한을 가하는 이런 이제 결정을 내려서 이것이 미국 사회에 미치는 파장이 매우 크다,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보니까 연방대법원은 6월 29일 시민단체인 공정한 입학을 위한 학생들이 소수인종 우대 입학제도로 백인과 아시아계 지원자를 차별했다며 노스캐롤라이나 대학과 하버드대를 상대로 각각 제기한 헌법소원을 각각 6대3 및 6대2로 위헌이야, 맞아, 어퍼머티브 액션 없어져야 돼 라고 했다는 거예요. 이 역사가 깊은 것은 이제 흑인 문제들이 아주 심각하게 이제 터져나왔던 61년도에 존 F 케네디 당시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계기로 만들어졌던 건데, 요것이 이제 이렇게 이제 연방 대법원의 결정으로 이제 역사의 뒤로 또 밀려나게 됐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네, 이런 것도 흥미롭게 한번 봐두시고, 여러분들도 이거에 대한 찬반 의견이 엇갈릴 수 있거든요. 우리가 이거 평등의 개념을 아주 깊게 고민해 봐야 될 부분이고요, 사실은. 그리고 또 이제 그 사회의 현실에 맞춰서 잘 또 그거를 대입해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이 문제도 좀 고민해 봐야 돼요.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이제 대법관들이 어쩔 때는 보수 성향인 사람들로 채워지고, 어쩔 때는 진보적 성향의 사람들이 더 많이 채워지고, 이럴 수밖에 없거든요, 구조가. 그런데 그럴 때마다 이렇게 결정이 뒤집어질 것인가에 대해서도 참 이것도 참 어려운 부분이에요. 그렇다고 대법관을 우리가 뭐 선출해서 보내주기도 어렵고, 사실은 그래요. 이게 이제 결정하기가 상당히 쉽지 않은 부분인데, 어쨌거나 대통령이 바뀌고 나면은 그 대통령이 임명하는 법관들을 자신의 성향에 맞추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시간이 지나다 보면 어떨 때는 보수 성향 대법관이 많아지고, 어쩔 때는 또 진보 성향 대법관이 많아지고, 그렇게 또 왔다 갔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우리가 제대로 보완해야 될까? 인간이다 보니까 법과 양심에 따라 아무리 재판하라 그래도 좀 쏠려요, 한쪽으로. 이제 그런 경향이 있다는 것도 한번 떠올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요. 이제 북한 안보부터는 다음 시간에 시작해가지고 여기서부터 빠르게 치고 나가서 빨리 마무리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